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용산도 하락, 또 강남도 하락, 본격적 하락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주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0.5% 빅스텝을 밟았죠. 사실 미국이 이미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0.5를 올린다는 자체가 시장에 많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2주차 부동산 시장 현황 분석인데요. 일단 어제 하느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때 0.5,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 시장에 보이지 않게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리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인터뷰에서 좀 나타냈는데, 여하튼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 오늘 방송에 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서울 아파트 25개구 중에 23개구가 하락입니다. 한 개구는 보합, 한 개 상승. 이게 이제 저번 주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04에서 용산이 이제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용산은 하락으로 잡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하락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도 하락, 강남도 하락, 서초만 남았다 이렇게 된 거죠. 서초도 자 볼까요? 다 하락입니다. 드디어 용산도 마이너스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만 남았습니다.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24개구가 하락이면 이제 하락이라고 받아들인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상승론자들이 상승 얘기를 했었는데 전세대란 빌미 삼아서 또 정부는 6.1 대책이라고 또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여하튼 시장은 하락으로 가서 정상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강남이와 용산도 하락, 서울 아파트 25개구 중에 24개구 하락, 서초만 남아.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내일 발표인데요. 엠바고라 해서 기자분들한테 먼저 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어쩐 일인지 금요일날 원래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 부동산원에서도 보도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제가 자료 다운받아서 체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폭이 키워졌습니다. 수도권의 매매 가격입니다. 아파트 0.02, 0.2. 여기 서울도 좀 하락폭을 키웠고, 이건 전국 주택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완전히 늘지는 않았고요. 상승 지역이 줄었습니다. 두 개가. 그게 보합으로 왔어요. 보합으로 와서 조만간에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금리도 올랐으니까 제가 볼 때 하락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세시장 보겠습니다. 전세시장은 전국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서울은 그대로 또 0.2만큼 내렸고 지방은 또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건 이제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시장 매매가 현황. 일단 유학정이 아까 봤었는데요. 매매 가격 하락이 점점 이제 가셔야 되고, 광주도 이제 여기 보시면 광주가 드디어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광주 시장도 전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좀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광주도.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제 충북 시장이 약간 오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어떤 연유인지 좀 체크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내려갔고, 경북도 이제 하락폭이 이제 0대로 줄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5군데만 남고 다 하락이라는 개념이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176개 시군구 중에, 이게 전세에 대한 겁니다. 이건 아파트 얘기 드렸고, 공표적 176개 시군구 중에 지난주 대비 하락 지역이 117개가 늘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리고 상승 지역은 줄었습니다. 7개가. 보합 지역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하락 지역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전세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요점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늘었습니다. 하락이. 아까 매매가보다는 더 빨갛게 하락된 게 더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천이 작년만 해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하락을 보이다가 인천 동구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인천은 전 지역이 이제 하락으로 돌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
전세 가격의 하락은 매매 가격 하락의 전조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이 확산됐는데 여기 보시면 광주, 울산은 이제 매매가 하락이 되고 전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전세도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금리가 또 오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미 기존에 2년 전에 대출받아서 전세 드신 분들,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부담되거든요. 많이 올라서. 그럼 월세로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뭐 청약이나 뭐 사전 청약, 또 지역에서도 뭐 공공택지들 분양하거든요. 그게 이제 더 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월세로의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럼 결론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면 전세 가격이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대란은 없습니다. 지금 7월 15일인데 대란이 날려면 벌써 났어야겠죠. 지난 얘기지만 6.1 대책에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6.1 대책 효과 때문에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2년 전에 계약되신 분들 중에서 2년 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전세 가격이 좀 높게 느껴지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몇 달 동안 전세 가격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여지가 많으니까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가 그나마도 뭐 물론 임대인한테 혜택을 준 거지만 5%만 올리는 세대에 대해서 그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안 매겠다고 하니까 의외로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제주도가 전세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좀 특이하게 보이죠,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보셔서 정리해 보면, 아까 요건 이제 서울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조금 바뀌어서 좀 죄송합니다. 서울 25개구 중에 금주, 성동이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전세 가격 부분입니다. 아까 매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 빼고 다 하락으로 돌아섰고, 전세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개 중에 성동이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동작, 서초, 강남만 0%대로 좀 둔화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하락입니다. 그리고 인천 동구는 하락, 아까 말씀드린 전세도 다 하락입니다. 아까 매매도 하락, 똑같이. 그 전세시장을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세가 뭐 상승하거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됐고 0.02에서 0.3으로 0.03을 합하면 0.05죠. 수도권은 0.04, 0.04 똑같이, 전주랑 똑같이, 서울도 똑같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락폭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아주 이게 나쁜 표현 같아요. 부동산에서 쓰는 표현인데, 하락폭 이어짐 이렇게 해야죠. 그죠? 연속 하락함. 그래야 확실히 팩트가 오잖아요. 상승폭을 유지한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상승 확대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0.02에서 0.02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무슨 유지라는 말을 써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락폭 유지라고 쓴 거는 말은 맞지만 이 느낌이 좀 더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건 좀 부동산원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하락폭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 지역은 전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지역은 이렇게 75에서 60개, 20에서 23개, 하락 지역은 80에서 94개. 전세가 점점 하락하는 게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 시장 추이를 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도,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미분양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의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증가하고, 미분양이 늘면 무조건 하락입니다. 그건 뭐 10년 정도 한 전문가들이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은 이제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937개입니다. 7월 14일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16일만 더 신고 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5일마다 저게 한 300개 정도 거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5일 남았으니까 300에서 400개 된다고 가정을 하면, 더하면 400개 더하면 1330개. 그러면 저번 달에 1700개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7월입니다. 7월은 어떤가요? 78개입니다. 14일인데, 물론 뭐 좀 봐야겠지만, 정부가 LTV 80%를 한 바람에, 그 호갱이 될 수 있는 젊은 층이나,
무리한 투자로 또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있는 분들이 지금 집을 사는 경향이 좀 조금 보이긴 합니다. 보이는데 이제 수치가 미미한데, 지금 수치가 미미한 게 나타나잖아요. 78밖에 안 되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죠. 또 1, 2주 사이에 이게 좀 늦게 이제 데이터가 취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300개 된다고 가정하면, 말씀 올린 것처럼 20일에 300개면은 3분의 1이니까 한 900개, 1200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다음 주가 참 궁금합니다. 7월 21일인데요. 21일이면은 모은 날짜는 7월 15일까지 기간이니까 그 다음 주 한 2주까지도 이게 수치가 낮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용산구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말일에 48개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용산 집무실 옮기고 자꾸 언론에서 좀 키워주고 하니까. 그런데 용산도 아까 하락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20개입니다. 20개. 7월 14일인데. 그리고 7월 달에 거래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의 거래량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7월 말이 돼야 한 달 안에 신고하니까 잡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2달 중에 3분의 2가 지났는데 20개면 한 10개나 15개 더 거래된다는 얘기잖아요. 잘하면. 그러면 25개, 30개, 35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꺾였죠. 꺾인데 중요한 건 7월달이 문제인 거죠. 7월달이 하나라는 얘기가. 물론 주말에 또 계약을 많이 해서 이게 30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일은 99% 없다고 보고, 이거 아마 한 10개, 15개 수준 겨우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달도 20, 30개에서 끝이면, 이거 보십시오. 예전에 100개씩 거래되는데, 100개, 130개. 이 앞에 가면 100개 떼고. 이 물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매물이 늘어났다가 좀 줄었습니다. 보시면 계산하면 한 34개 정도 되죠. 34개가 물건이 빠졌어요. 그러면 물건이 왜 빠졌지? 좀 의아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제가 해석을 달아드릴게요. 전세는 859개에서 916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5개가 늘었어요. 매물은 34개가 줄었는데 전세는 더 늘었어요.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시장 상황을 제가 분석해 드리면, 매매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34개가 전세로 돌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55개가 갑자기 증가를 하죠.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계약갱신을 대부분 할 겁니다. 지금 임대인들이 비과세 받으려고. 다주택자들은 더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전세 놓을까요? 아마 매매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시장이 상당히 약시장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직전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게다가 또 악재가 더 겹쳤죠.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악재지만 우리 무주택 임차인분들한테 호재입니다. 주택 가격이 확실하게 내려가도록 조치를 취한 거니까요. 한국은행 빅스텝 0.5 역사상 처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첫 빅스텝을 밟았죠. 어제 밟았고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편 있잖아요. 지금 물가 억제 못하면 더 큰 피해. 3연속 금리 인상 강수를 뒀다 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창용 총재의 어떤 발언들을 잘 우리가 워딩을 좀 해석해 보면 깊은 뜻이 좀 이해가 되면 시장이 보입니다.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썼죠. 지금 20, 30대는 경제생활을 시작한 후에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집을 살 때 연 3%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금리 수준이 평생 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건가요? 근데 아닙니다. 3%가 아니라 5%, 6%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른 표현도 볼게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긴축이냐 아니냐를 기자가 질문했는데 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중립금리 하단 정도이다. 기준금리는 많이 들으셨는데 중립금리는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향후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올린다는 얘기죠. 어제 발표한 겁니다. 기준금리를 5월 26일 날 한 말이 있어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높여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럼 중립금리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금리를 많이 올리면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두고 물건에 투자하는 걸 줄이게 되니까 물가가 좀 내려오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넣게 되고 이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수요가 조금 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년 경제학 역사상에 2에서 3%가 제일 안정적인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2%에서 3%가 돼야 중립금리 물가가 되려면 중립금리가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중립금리를 높인다고 그러잖아요. 높인다고 해놨습니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중립금리는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거예요? 목표가 물가가 2% 될 때까지 금리를 좋게 보면 3%까지 될 때까지를 중립금리라고 목표를 하는 겁니다. 중립금리 목적을 두는데 실물 경제가 안정된 상태의 균형금리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이번에 한국의 물가가 지금 한 6%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저번 달에 그러면 물가가 6%는 물가에 투자를 해서 6% 수익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5% 내야 되니까 기준금리는 몇 프로가 돼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는 시장금리라고 보면 되겠죠. 연결되는. 시장금리가 6, 7%는 돼야 물가 수준에 맞먹어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낮춰주고. 그러면 6, 7% 되려면 기준금리는 3%에서 3.5%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답이 딱 나오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물가가 계속 더 오르면 더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영끌해서 했던 무리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또 무리해서 내 집 마련했던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부분 미리 예측하시고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시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이거 미리 대비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이 어제 발표했어요. CPI라고 물가지수죠. 9.1%가 나왔습니다. 9%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원래 목적은 0.75를 6월 16일 날 금리를 올렸을 때 조금이라도 잡힐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해요? 예측하기를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0.5는 무조건이고 잘하면 0.75 갈 거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되면 안 되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 소리가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 받겠다고. 그럼 1% 올리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역전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자본이 유출이 해외 유출이 되게 되면 달러가 없으니까 환율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물가도 더 올라가요.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뭐 조금 올리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바로 또 0.5%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저는 사실 연말부터 좀 이게 연착륙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이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컸죠.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촉매제가 된 거죠. 촉매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잘해야 0.75고 그러면 그래도 뭐 역전이니까 여러분들 2.5가 되니까 우리 2.25니까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은도 바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산 관리 뭐 주식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고 좀 만만해 보지 마라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요? 7월 26일 날 FOMC 회의 때 0.75일까 1일까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근데 월가가 이미 보고서를 냈습니다. 4에서 7% 돼야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6월 16일 발표할 때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지켜본 거죠. 아니나 다를까 9.1% 폭등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 WTI라고 서부 텍사스 원유입니다. 원유가 이제 그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에서 거래되는 게 뭐 선물 거래. 근데 그 중에 이제 선물 거래되는 건 이제 WTI인데 물론 두바이도 조금 하지만 WTI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두 달 뒤의 가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그 두 달 뒤의 가격이 10% 정도, 10달러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두 달 뒤에 적용이 되니까 지금 적용이 안 돼요. 약간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겠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 값이 또 올랐어요. 그만큼. 그래서 뭐,
물가 하방 요인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상쇄돼 가지고.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좀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이제 영국 재무장관이 했던 말이에요. 이분이 1965년 영국 의회 때 좀 얘기하고 재무장관이 돼요. 70년대. 그리고 70년 7월 7일, 외우기 좋죠? 70년 7월 7일 날 의회 이제 재무장관이 돼가지고 이 용어를 던지면서 물가를, 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합성어죠. 스태그네이션은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면 임금은 줄고 시장이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비하시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용산이 하락하면서 서울의 서초구를 빼고는 이제 다 하락으로 돌아섰고, 시장 상황이 전세 가격도 안정적이고,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이 크게 나타나서 시장을 강하게 하방 요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늘어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장 자산 관리 좀 조심하시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보니까, 청약.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청약을 할까 말까. 왜냐면 주택가격이 내려가는데, 그런 질문들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보통 주위 시세가 한 12억이면, 12억, 13억이면 9억, 이때 할 거예요. 아마 20, 30% 차이 날 거예요. 그럼 9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20% 내리면 비슷하잖아요. 중요한 건 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이게 주택가격이 50% 내려가겠다 싶으시면, 보류를 하셨다가 시장 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30%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자재 원가 올라가는 게 나타났고, 또 산정 기준에서 20년 단위 주택을 다 넣었었는데 10년을 줄여가지고요. 뭐라고 표현하죠? 10년을 줄여가지고 약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보시고 시장 돌아가는 거 보시고 같이 그때 판단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엔 미국이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올리잖아요. 제가 볼 땐 내년엔 우리가 기억했던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강남 미분양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청약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도심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청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예정 분양가 나오는 거 보시고 그때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쪽 쪽에 대해서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 기준에서 좀 분석해서 좀 조언 좀 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경기, 인천,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잘라가지고 경기도, 인천, 지방별로, 광주는 광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별로 한번 분석해드리고, 경제 상황 체크하고, 가짜뉴스 나오면 바로 팩트 폭격을 해서 가짜뉴스가 더 이상 판 못 치게 또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